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이 나이 되도록 남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내본 적 없이 그저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인 줄 알고 살아온 사람이죠. 배운 것 없고 못났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견딘 세월이지만 이 사연의 말미에는 그런 제가 진정한 승자였음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시장 골목 한 기퉁이에서 작은 생선구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고등어, 삼치, 꽁치, 조기, 다양한 생선을 굽고 손질하며 20년을 넘게 보내왔습니다. 새벽마다 도매시장에 나가 물 좋은 생선을 골라오고 하루 종일 연탄불 앞에 서서 굽고 또 구웠죠. 손에서는 늘 생선 비린내가 가시질 않고 옷에도 기름 냄새와 비릿한 내가 배어 있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냄새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자식들 키우고 살림 꾸려온 세월이 뿌듯했으니까요. 하지만 남들 눈에는 제가 하찮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최종 학력이 중졸이었거든요. 원래도 집안 형편이 그리 풍족한 편은 아니었는데 고입을 앞두고 친정아빠가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으며 갖가지 검사와 치료를 받느라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었어요. 결국 저는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하고 공장과 식당에서 돈을 벌어 생활비와 아빠 병원비를 보태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한 보람도 없이 아빠는 병명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투병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뒤로도 저는 병원비 때문에 남은 빚을 갚아나가며 열심히 장녀 노릇하고 살았죠. 그러다 남편을 만나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제가 꿈꾸던 행복을 손에 넣기란 쉽지 않았어요. 시댁은 넉넉한 집안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늘 부족한 며느리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특히 시누이와 손아래 동서는 저를 대할 때마다 일부러 학력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이면 두 사람은 대학 다닐 때 이야기, 자격증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저를 슬쩍슬쩍 곁눈질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못 들은 척 웃으며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분위기를 맞추려 한마디씩 참견도 해봤지만 괜히 그러다 안 들어도 될 소리를 들은 적이 많았거든요. 언니는 대학 근처에도 못 가봤으면서 왜 아는 척 나서요? 그러게 형님도 공부 좀 하지 그러셨어요. 요즘 세상에 중졸이 뭐예요 중졸이. 집안 형편 타령은 다 핑계 아니에요? 사람이 대학은 나와야지. 은근히 저 들으라는 듯이 말해서 대화를 유도해 놓고 제가 한마디라도 하면 득달같이 달려들어 면박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도 말을 아끼며 제 할 일만 하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그래도 두 사람은 지치지도 않는지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넘도록 참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시누이는 대학 나와 한동안 사무직으로 일하고 동서는 결혼 전 유치원 교사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저보다 한참 위에 있는 사람처럼 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님 생신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동서가 아이 학원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절 바라보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요즘 학원이 얼마나 치열한지, 어떤 걸 가르쳐야 하는지. 저는 또 그 분위기에 휩쓸리고 싶지 않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시누이가 거들고 나서더라고요. 모를 수밖에요. 언니는 학교를 오래 다녀보질 못했잖아요. 입시가 어떤지 사교육이 왜 중요한지 알 리가 있어요? 참 큰일이네요. 요즘 애들 교육은 부모 정보력 싸움인데. 그 말에 집안 공기가 잠시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다잡았지만 시누이는 제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이어갔어요.
아니 내가 뭐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남들 배우는 만큼은 배워야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알고 애도 잘 키우고 그런다는 거지. 그 말에 동서가 기다렸다는 듯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요. 우리 애 아빠도 항상 그러거든요. 배운 사람이랑 안 배운 사람이랑 일하다 보면 차이가 확실히 난다고요. 대화가 통해야 뭘 해도 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은 늘 그렇듯 텔레비전 쪽으로 시선을 돌린 채 못 들은 척하고 시아버님은 헛기침만 하실 뿐 아무도 저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어요. 내가 20년 가까이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번 돈으로 이 집 제사상을 차려왔는데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네. 남편까지. 그래도 저는 생각만 할 뿐 그 자리에서는 어떤 말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만 서운함을 내비쳤죠. 당신은 왜 동서랑 아가씨가 나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그런 소리 들어도 아무렇지 않아? 아버님도 서방님도 어떻게 20년을 다들 이러냐고.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 걔들이 뭐 틀린 말했냐? 당신이야말로 그런 소리 하루 이틀 듣는 것도 아닌데 오늘따라 왜 그래?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넘어가. 여자들 일에 남자들이 나서기 시작하면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냐? 그 대답에 저는 더욱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조차 제 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말로 듣고 보니 신우이와 동서의 말을 들었을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은 계속됐어요. 두 사람은 저와 마주칠 때마다 도도한 얼굴로 거드름을 피우며 선을 그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신우이는 살짝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언닌 이런 어려운 얘긴 몰라도 돼요. 우린 다 이해하니까. 괜히 아는 척 나서려고 노력하지 말아요. 동서는 한술 더 떠 저를 아이들 앞에서조차 우습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아이 큰엄마가 공부는 못하셨어도 손맛은 좋으셔서 얼마나 다행이니. 맏며느리가 그거면 된 거야. 감사한 마음으로 먹자. 칭찬처럼 포장한 그 말 속에도 저를 얕잡아보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조금씩 무너지고 상처가 깊어지는 기분이었지만 겉으로는 늘 웃음으로 넘기며 티내지 않았어요. 괜히 정색하고 화를 내면 오히려 제가 속 좁은 사람으로 몰릴 것 같았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니 참고 견디는데 이골이 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픈 말은 아무리 들어도 가슴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못하고 계속 골마가더군요. 그동안 저는 바쁘고 힘든 형편에도 맞이라는 이유로 늘 시댁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동서랑 신우이는 바쁘다며 제사상 차릴 때도 거의 돕지 않았고 장 보느라 들어가는 돈 한 푼 보탠 적이 없었어요. 그냥 입만 달고 와서 수다나 떨다 시아버님 용돈만 드리고 돌아갔죠. 그러면서도 고마운 줄 모르고 저를 깎아내리는 모습이 새삼스레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다른 형제보다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열심히 장사하며 그 돈으로 마지노릇한 겁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생선구이집으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 저희 가게가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결혼하고 얼마 뒤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살림이 휘청이었고 제가 그때 무작정 시장 골목에 작은 점포를 하나 얻어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 처음에는 생선 손질하는 것조차 어설펐습니다. 그래도 남들보다 10배, 20배 노력해 요령을 익히며 뜨거운 불 앞에서 땀 흘리다 보니 어느새 조금씩 단골이 들고 주변에서 제법 소문난 맛집이 된 거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그런 제 사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네요.
명절이나 제사 때 잠깐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던 사람이니 제 하루가 얼마나 바쁘게 흘러가는지 짐작도 못할 것이고 제가 얼마를 버는지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었죠. 그냥 시장통에서 생선이나 굽는 고단한 인생 정도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예전에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였는데 학교 행사에 참석했다가 들은 얘기를 시누이에게 무심코 꺼낸 적이 있었죠. 글쎄 선생님이 우리 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애가 성실하고 친구도 많다고. 그러자 시누이가 대뜸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어머, 언니가 그런 행사에 일일이 다 가는 거예요? 그냥 오빠를 보내지 그래요. 요즘 학부모들 수준도 높고 학교에서 나눠주는 서류들 은근히 어려운 말도 많던데 괜히 언니가 이상한 소리해서 애 학교 생활까지 지장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아무리 중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학부모들 앞에서 티가 날 만큼 무식한 것도 서류를 이해 못할 만큼 무지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마치 제가 아이 학교 생활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할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더군요. 동서도 비슷했어요. 한 번은 집안 모임에서 어린 조카가 저에게 이것저것 묻자 동서가 다급하게 끼어들면서 이러더라고요. 예, 그걸 큰엄마한테 물어보면 어쩌니? 큰엄마는 생선밖에 몰라. 그런 건 엄마한테 물어봐야지.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질문이었는데도 동서는 마치 제가 아무것도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아이 앞에서도 저를 업신여겼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 앞이라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런 일들이 차곡차곡 쌓인 게 자그마치 20년이었습니다. 나이가 젊고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참고 넘어가며 버텨왔지만 다 큰 애들 앞에서 계속 그런 일을 당하니 저도 더 이상 참기만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댁에 아예 발길을 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맏며느리로서 형님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시어머니와의 약속 때문이라도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을 들어주시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결혼할 땐 반대하신 적이 있었지만 시집 와서 묵묵히 일하는 절 보며 마음을 돌리셨죠. 그래서 명절에 설거지하다 보면 조용히 곁으로 다가와 주머니에 용돈을 찔러 넣어주시기도 하고 저를 무시하는 시누이와 동서를 나무라는 유일한 어른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머니가 10여 년 전 암으로 돌아가시며 시댁에서 제 편이 영영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제 손을 잡고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얘야, 저것들이 뭐라고 찢고 까불어도 괜히 신경 쓸 거 없다. 못난 것들이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러는 거야. 너는 그냥 네가 하던 대로 네 할 일만 하면 돼. 너는 천생 맞이거든. 내가 너한테 이 집안을 좀 부탁해도 되겠지? 그 말씀에 제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자 어머니가 힘없이 웃으며 대답하셨죠. 고맙다. 내가 네 덕에 그래도 편하게 눈을 감을 것 같아. 이제와 말이지만 난 네가 내 며느리라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른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지. 네가 얼마나 그릇이 큰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시누이와 동서가 속을 뒤집고 남편이 무심하게 굴어도 시어머니의 그 말씀을 떠올리며 매번 마음을 다잡고 버텨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10년이 더 흐르도록 도대체 그 집안 사람들의 태도에 변화가 없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더는 버티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가게에서 일할 때만큼은 그런 생각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어 오히려 좋았습니다. 연탄불 앞에서 생선을 뒤집고 손님상에 반찬을 내어드리고 하루 장사를 마감할 때의 뿌듯함이 저를 지탱해줬죠. 단골 손님들은 늘 이렇게 절 인정해줬거든요. 아이 사장님 손맛은 어디 가서도 안 빠져요. 저는 생선구이는 이 집안이면 다른 데 가서는 안 먹잖아요.
아이 사장님,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장사해 주세요. 전 여기 와서 밑반찬 먹으면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거든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줬습니다. 시댁에서는 늘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았지만 적어도 그 작은 가게 안에서만큼은 제가 큰 몫을 해내는 사람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그 모든 게 제가 맨손으로 시작해 스스로 읽어낸 것들이라는 사실이 참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줬어요. 하지만 시아버님 생신 자리에서 또 똥물을 뒤집어 쓴 기분을 느끼고 남편한테 타박까지 듣고 나니 마음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동안은 그저 참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며 지내왔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웃음거리가 되면서 살아야 하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내 자식이 성인이 될 나이가 코앞인데 계속 이런 대접 받으며 살 순 없어. 결심은 했지만 막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고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새벽 시장으로 향하며 제 삶을 열심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성실하게 공부하던 아들이 원하는 학교, 원하는 학과에 떡하니 붙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의 고생을 한꺼번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축하 파티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시댁 식구들을 불러 다 같이 식사 자리를 갖자고 나서더라고요. 이런 경사에는 당연히 형제들도 불러야지. 애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어른들한테 축하도 받고 그래야 보람을 느끼지. 하지만 그냥 식구끼리 조용히 저녁 한 끼 먹고 싶었던 저는 온 가족을 마주쳐야 하는 상황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다들 바쁠 텐데 그냥 우리끼리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도 남편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겼어요. 인생에 몇 번 없는 경사인데 그러지 마. 아버지랑 애들도 축하해주고 싶어 할 거야. 저는 결국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 시댁 식구들 식사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들의 경사를 제 기분 하나 때문에 망치고 싶진 않아 억지로 음식을 마련했죠. 처음에는 축하의 말이 오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시아버지도 흡족해 하셨고 남편은 아들 자랑 늘어놓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무르익을 쯤 시누이가 술 한 잔을 걸치고는 또 이런 말을 던졌어요. 애가 참 야무지게 컸네. 신기하다 얘. 엄마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머리는 완전 아빠 닮았나 봐.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채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자기 말이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는 얼굴로 웃으며 말을 계속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우리 오빠가 공부 못하는 애 때문에 속 끓일 뻔했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그러자 동서도 옆에서 낄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아가씨. 저도 솔직히 조카가 형님 닮았으면 삼수는 할 줄 알았는데 그 좋은 대학에 턱 붙었다니까 신기하더라고요. 다행히 친가 쪽 핏줄을 닮아서 공부머리가 있나 봐요. 그 순간 전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넘어 속에서 마지막까지 팽팽히 당겨지던 인내심의 끈이 툭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오랜 세월 참아온 말들이 한꺼번에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가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저는 혼자 부엌에 남아 그릇을 정리하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말씀이 문득 떠오르더군요. 못난 사람들이 자랑할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런다던. 네가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된다던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죠. 솔직히 그동안은 그 말씀 하나로 버텨왔지만 아들의 경사스러운 자리에서까지 모욕적인 말을 듣고 보니 도저히 더는 참을 수도 참아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 밤 혼자 조용히 전에 했던 결심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굳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 두 사람하고는 절대 두 마디 이상 말을 섞지 않는다. 화도 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아예 대꾸도 상대도 하지 않을 거야. 거창한 계획도 아니었고 남한테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 혼자만의 조용한 결심이었죠. 그래도 저는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스스로에게 약속했고 정말 그 뒤로 신우이나 동서가 무슨 말을 걸어와도 짧게 대답하거나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전화나 일체의 다른 연락은 하지도 받지도 않았고 명절이나 제사 때 얼굴을 마주쳐도 가벼운 인사 외에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도 그런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지나도 제가 계속 같은 태도를 유지하자 신우이가 먼저 이상하다는 듯 물어왔죠. 언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어디 아파요? 저는 그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서요. 동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눈치를 챘는지 몇 번인가 말을 걸어왔지만 저는 매번 비슷한 정도로만 반응하고 더는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모여서도 제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꼈는지 답답하다는 듯 이렇게 묻기도 했어요. 형님,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왜 대꾸를 안 하세요? 그 물음에도 저는 그저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아, 뭐라고 했어? 난 못 들었는데? 그러고는 또 바쁘게 제가 할 일만 했습니다. 구구절절 제 기분을 설명하고 싶지도 그럴 이유도 없었거든요. 제가 침묵을 선택한 건 누구에게 하소연하거나 항의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말자는 저 스스로와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도 제 변화를 눈치채고 몇 번 물었어요. 당신 요즘 왜 그래? 재수씨가 말 걸어도 모른 척하고 내가 다 민망해서 혼났네. 민망은 무슨. 내가 대답 좀 안 한다고 신경 쓸 사람들도 아닌데 뭘. 내 일엔 관심도 없던 사람이 별 참견을 다 하네. 여자들 일에 나서기 싫다며.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언제까지 이럴 건데. 다들 불편해하잖아. 애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그렇게 불만이라 그러는 거야? 대충 하고 이제 그냥 예전처럼 지내면 안 돼? 전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뭐 누구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할 말이 없다는 것뿐인데 그게 왜 문제야? 제발 나한테 신경 좀 쓰지 말라고 해. 제 심드렁한 대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던 남편이 그 후에도 몇 번 더 이유를 캐묻다가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하자 이내 포기하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조차 그 결심을 굳이 설명하진 않았어요. 말로 풀어낼수록 제 가슴속의 상처가 다시 생생해질 것 같고 무엇보다 굳이 이해받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에게는 그 어떤 기대도 관심도 갖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렇게 무건수행하듯 시댁 식구들 앞에서 입을 닫고 산 지 한참이 지난 어느 날 문득 달력을 보다가 그 사이 시간이 1년 가까이 흘렀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1년은 저에게 단순히 화가 나서 말을 아낀 시간만은 아니었어요. 그동안 저는 제 안에 오래 쌓여있던 서운함과 억울함을 하나씩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우이나 동서가 무슨 말을 던지면 그 순간은 넘기더라도 밤새 뒤척이며 곱씹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말들이 들려와도 예전만큼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에 대꾸하지 않으니 마음의 동요도 없었고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헌데 그 무렵부터 시댁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식들이 하나둘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물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무슨 일이 있던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관심조차 갖지 않았죠.
그저 하루하루 제 일에 최선을 다하며 저 나름의 방식으로 무시당하던 세월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노력하는 일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제가 처음 그 소식은 들은 건 남편을 통해서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저녁을 먹다 말고 불쑥 이런 말을 꺼내더라고요. 둘째네 사정이 요즘 많이 안 좋은 것 같아. 뜬금없는 남편의 말에 저는 밥을 뜨다 말고 되물었습니다. 안 좋다니? 뭐가 어떻게 안 좋은데? 그동안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것저것 갑질을 엄청 했나 봐. 재료도 무조건 본사 것만 써야 되고 인테리어도 몇 년마다 다시 하라 그러고 그거 다 하느라 대출까지 내가면서 버티다가 결국 손들었대. 매장도 정리한 모양이더라고. 순간 저는 젓가락을 댄 채 멈칫했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남편을 빤히 쳐다봤죠. 뭐? 정리하다니. 그럼 사업이... 제가 차마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하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래, 완전히 망한 거지 뭐. 전 그 말이 쉽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 프랜차이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동서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떠올랐기 때문이죠. 몇 해 전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도 동서는 시댁에서 만난 저를 앞에 두고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요즘 매출이 장난 아니에요. 요즘같이 장사 안 되는 시국에도 우리 가게는 줄을 서서 먹는다니까요. 얼마나 정신없이 바쁜지. 들어오는 손님을 내쫓을 수도 없고. 형님은 이런 기분 모르시죠? 하긴 장사도 다 머리를 쓸 줄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아무나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슬쩍 제 표정을 살피며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형님네는 그 작은 가게 하나로 언제까지 버틸 거예요? 요즘은 무조건 규모가 있어야 돈을 버는 시대인데 형님처럼 몸으로 때우는 장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옆에 있던 신우이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연탄불 앞에서 생선이나 굽고 있어요? 남들 어떻게 돈 버는지 공부 좀 해요. 아무리 공부가 싫어도 이런 건 배워야 해요. 그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웃어 넘겼던 기억이 났습니다. 평소엔 작고 허름한 가게를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얼굴이 화끈거렸던 것도 사실이죠. 헌데 기세등등하던 동선의 사업이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는 사실이 저는 쉽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향해 확인하듯 되물었어요. 그게 진짜야? 동선은 항상 사업이 엄청 잘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재차 묻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잘 되긴 뭐가 잘 돼. 겉으로만 그럴싸했지 속으론 대출로 돌려막기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 이번에 본사랑 계약 끝나면서 완전히 정리했는데 몇 년간 일하고도 빚만 남은 눈치야. 전 그 말을 듣고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 오만하던 동서의 얼굴이 자꾸 눈에 밟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얼마 후에 이번엔 신우이 쪽에서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편이 신우이한테 걸려온 전화를 끊고 나서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막내네 지금 난리 났어. 애 대학 문제로. 저는 놀란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대학이 왜? 걔 미국에서 학교 잘 다니고 있었잖아. 추천서를 조작해서 냈다는 의혹이 있나 봐. 학교에서 조사 들어가서 잘못하면 입학이 아예 취소될 수도 있다더라.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신우이의 딸이 미국 명문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가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때 신우이는 온 집안의 자랑을 늘어놓으며 저를 향해 이렇게 말했더랬어요. 우리 애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나하나 관리했거든요. 학원도 제일 좋은 데로 보내고 정보도 제가 발로 뛰어서 모았어요. 이런 게 다 엄마 노력이에요, 언니. 그냥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 저를 흘낏 보며 덧붙였습니다. 언닌 그런 거 잘 모르시죠? 애 키우는데도 다 전략이 있는 건데. 언니네야 뭔 애가 알아서 컸으니 다행이지만
동서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아가씨. 그 노력이 다 어디 가겠어요. 자식 농사도 부모가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달린 거지. 형님은 그런 걸 모르니까 애가 알아서 노력한 거고요. 솔직히 다른 집에 태어났으면 더 잘 됐겠죠? 두 사람이 절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늘어놓는 동안 전 그냥 축하한다는 말만 짧게 건넸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시누이 딸의 대학 합격이 뒤늦게야 부정한 방법으로 얻어낸 것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좀처럼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게 정말이야? 당신이 잘못 들은 거 아니고? 제가 확인하듯 묻자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지. 근데 학교에서 정식으로 조사한다는 거 보니까 진짜 같아. 막내가 요즘 변호사까지 알아보러 다니는 눈치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학벌과 자식 교육을 앞세우며 저를 낮춰보던 사람이었는데 정작 그 일 때문에 시누이 자신이 그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놀랍기도 하고 한편으론 허탈하기도 한 묘한 감정이 밀려오며 그 콧대 높던 얼굴이 자꾸 겹쳐 떠올랐습니다. 세상 일 참 알 수가 없네. 전 그렇게 짧게 한마디 하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런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당신은 안 놀라? 학벌 때문에 그렇게 잘난 척하던 애잖아. 전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놀랍기야 하지. 근데 내가 뭐 좋아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됐다고 나서서 위로할 사이도 아니잖아. 남편은 그 말에 딱히 뭐라고 대꾸하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시누이와 동서에게 여전히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 소식들을 곱씹으며 복잡한 마음을 다스려야 했죠. 제가 침묵을 선택한 것은 그 사람들과 다시는 예전처럼 웃고 떠들지 않겠다는 저 자신과의 약속이었지 시댁 식구들의 사정에 아예 무감각해지겠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그 무렵 시아버지도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아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아버님이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집안 꼴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것들이 다 속빈 강정이었어. 전 그 말씀에도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묵묵히 수저만 움직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왜 말이 없냐며 또 저를 향해 은근히 화살이 돌아왔을 법도 한데 그날은 다들 각자의 걱정에 짓눌려 저에게 신경 쓸 여유조차 없어 보이더군요.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씁쓸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막내도 재수씨도 예전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요즘엔 옆에서 보기 딱할 정도야. 사람이 한순간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싶다. 하지만 전 별다른 감정에 동요 없이 창밖을 보며 담담히 대답했죠. 원래 기세등등하던 사람일수록 한번 무너지면 수습할 일이 많은 거야. 아마 여기 와서 밥 먹는 것도 죽을 맛이었을걸? 남편은 제 말투에서 뭔가 낯선 느낌을 받았는지 저를 힐끗 한번 쳐다봤습니다. 당신 말투가 예전 같지 않네. 뭐랄까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하나? 저는 그저 그 말을 살짝 웃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이 또 다른 소식을 전해왔어요. 둘째네 그 프랜차이즈 쫄딱 망해서 정리하고 시장 쪽에 작은 자리 하나 얻어서 다시 시작했나봐. 근데 그 일도 벌써 월세가 밀릴 정도로 사정이 안 좋다던데 걱정이다. 전 그 말에 잠시 말없이 있다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동서도 사는 게 고단하겠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 월세 걱정을 다 하다니.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그러게 요즘 둘째 얼굴이 아주 반쪽이더라.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공기가 유난히 쌀쌀하게 느껴지던 날이었죠. 저는 늘 하던 대로 열심히 생선을 손질하며 장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헌데 아침 대바람부터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왔습니다.
무심코 전화를 받은 저는 상대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서둘러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들을 만나게 됐죠. 바로 초췌한 얼굴로 불안한 듯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서 부부였어요. 저를 본 동서 부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숨을 고르며 여유 있게 웃어 보인 뒤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남자분이 두 사람에게 절 소개했습니다. 아, 이제 오셨네요. 어서 인사하세요. 만나고 싶다고 하시던 이 건물 소유주세요. 그 말을 들은 동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눈빛이 격하게 흔들리더군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 역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긴 저도 처음에 동서 부부가 제가 얼마 전 비밀리에 마련한 건물의 세입자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똑같이 깜짝 놀랐었죠. 참,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건물주라니 다들 놀라셨죠? 실은 저에게는 남편도 모르는 10년간의 비밀이 있었어요. 제가 건물주가 되기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버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 모든 일은 바로 돌아가신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됐어요. 10여 년 전 임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불러 상자를 하나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큰애야, 이건 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이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 가지고 있다. 정말 급한 일 생기거든 그때 요긴하게 쓰거라. 네? 아니 어머니, 그렇게 귀한 걸 왜 저한테... 귀한 거니까 당연히 너한테 줘야지. 다른 식구들은 아무도 몰라. 걔들은 지들 잘난 맛에 사는 것들이고, 너는 여태 그 고생을 하고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불만 없이 살아줬잖니. 그게 고마워서 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마음이니까 네 남편한테도 말하지 말고 너 혼자만 알고 있어. 알겠지? 그때 저는 그 상자를 받아들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삶을 예감하신 어머니가 하나씩 주변 정리를 시작하시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어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고 저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한참을 그 상자를 열어보지 못했어요. 그 상자를 볼 때마다 유일한 저의 버팀목이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더 실감날 것 같아 두렵더라고요. 그러다 어머님의 49제를 마친 뒤 마음을 다잡고 상자를 열어본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비녀며 반지, 목걸이 같은 귀한 물건들이 오래된 천조각에 곱게 쌓여 상자 가득 들어있었어요. 하나하나 손끝으로 만져보다 어머님의 손길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 또 한참을 울었죠. 얼마 후 저는 그 폐물을 조금 팔아 시장 근처 작은 상가 하나를 사들였습니다. 눈여겨봐둔 상가가 있었는데 제가 모아둔 돈으로는 여력이 좀 부족했거든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걸 파는 건 아쉽지만 요긴하게 쓰라고 하신 거니까 아마 어머니도 허락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생전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상가를 하나 마련했고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열심히 번 돈에 시어머니가 주신 폐물을 팔아 보탠 돈으로 상가를 하나씩 늘려갔죠. 그렇게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는 겉으로는 그저 시장에서 생선이나 굽는 사람으로 지냈지만 속으론 전혀 다른 삶을 하나 더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얼마 전 상가를 전부 팔아 시장 초입에 나온 건물 하나를 사들이게 된 거예요. 하지만 동선애가 그 건물에 세를 들게 된 건 저도 전혀 모르고 있던 일이었어요. 건물 관리의 모든 건 관리소장님한테 전적으로 맡겨두기 때문에 세입자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계약서를 쓸 때도 그저 필요한 서류에 서명만 하는 정도였지 누가 들어오는지 자세히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에 관리소장님이 지나가는 말로 새로 들어온 세입자의 사정을 전해주더군요. 이번에 2층에 들어온 사람들 말이죠. 원래 프랜차이즈 크게 하다가 접고 온 모양이더라고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지만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정을 가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얘기를 좀 더 듣다 보니 자꾸 의아한 마음이 들어 다시 물었죠. 소장님, 그 세입자 계약서가 어딨죠? 전에 제가 다 서명한 거죠? 네, 그때 바쁘셔서 자세히 확인하시진 못하셨지만 직접 하셨죠? 계약서 찾아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 관리소장님께 받은 계약서를 들춰보다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낯익다 싶어 다시 묻고 확인하니 시동생이 맞더라고요. 처음에 계약할 때는 흔한 이름이라 설마 했는데 남편한테 들은 말과 세입자의 정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확인해 봤던 거예요. 하지만 전 당연히 그 사실을 비밀로 하고 지냈어요. 제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비밀이니 어디 말할 곳도 없었죠. 헌데 다음 달부터 바로 소장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새로운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밀리기 시작했어요. 첫 달이니까 좀 기다려보겠지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불안하네요. 가끔 들여다보면 매장에서 손님을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동선의 사정이 안 좋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나서서 아는 척하며 나가라고 하기도 애매했어요. 그래서 그냥 소장님께 평소 하던 대로 처리해달라고만 해두고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언젠가 동서부부를 대면한 날이 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애써 마음을 다잡았죠. 그날 아침 대바람부터 소장님한테 연락이 온 것도 제가 예상한 대로의 이유였습니다. 동서부부가 임대료를 몇 달째 못 내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든 건물주를 직접 만나겠다고 사무실에 눌러앉아 있다는 얘기를 전한 거죠.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왕 그렇게 된 거 직접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서둘러 관리사무소로 달려갔던 겁니다. 제가 여유 있게 사무소 소파에 앉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동서는 소장님의 소개를 듣고도 한동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형님이 이 건물 주인이라고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시동생도 넋이 나간 얼굴로 저와 소장님을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두 사람 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전 그런 두 사람을 향해 차분하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 나야. 엄청 놀랐나 봐. 하긴 그럴만도 하지. 동서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옆에 있던 의자를 짚으며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형님 건물에서 그동안 장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건물주 이름이 너무 흔해서 전 설마 하는 생각도 못했어요. 어찌나 놀랐는지 동서는 손까지 가늘게 떨고 있었어요. 전 그런 동서를 바라보며 대답했죠. 서방님 이름도 흔하디 흔한 이름이라 나도 처음엔 몰랐어. 알고 나서도 딱히 나설 생각도 없었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 있으면 그러려고 했는데 그때 시동생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 사정 다 아시면서 그동안 계속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형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건물을...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모른 척한 게 아니라 저도 몰랐던 거예요. 관리는 소장님이 다 알아서 하시고 저는 설명하고 그냥 보고만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건물 얘긴 말하자면 좀 길어요. 오늘 우리가 만난 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으니까 우선 그 얘기부터 하죠. 제 말을 들은 두 사람은 목이 타는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서로 눈치를 살폈어요. 그러다 동서가 대뜸 제 손을 잡더니 간절한 표정으로 먼저 임대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님, 저희 얘기 들으셨죠? 여기 오기까지 정말 막막했는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봐요. 이 건물 주인이 형님이라니 그럼 저희 밀린 월세를 좀... 하지만 저는 동서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손을 들어 말을 막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얘기는 들어서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이런 문제에 사적인 관계가 끼어들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더라. 모든 건 원칙대로 서장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실 거야. 난 얼른 장사 준비 시작해야 해서 그만 가볼게. 단호한 저의 대답에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제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돌아서자 그제야 시동생이 절 다급하게 불러 세우더군요. 형수님,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전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전 제가 세운 원칙을 어겨본 적이 없어요. 저같이 못 배운 사람일수록 지킬 건 지켜야 남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동서가 항상 강조하던 대로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제 말에 동서가 흠칫 놀라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서서 다시 발걸음을 옮겼어요.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두 사람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죠. 그런 제 귓가에 동서 부부가 투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동생이 잔뜩 화난 목소리로 소리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러게 형수님한테 버릇없이 구는 것도 작작했어야지. 막내랑 둘이 편먹고 까불어도 너무 까불더라. 뭐야? 가족끼리 그 정도 말도 못해? 그럼 그때 말리던지 왜 이제 와서 내 탓을 해? 전 그런 두 사람의 대화를 귓가로 흘려들으며 허공에 대고 픽 하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공기를 가르며 걷는 내내 조금 전 동서의 그 하얗게 질린 얼굴을 떠올렸어요. 긴 세월 저를 무시하던 그 얼굴로 간절하게 매달리는 꼴을 보게 되리라는 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솔직히 통쾌한 마음이 아주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저는 손을 씻고 다시 생선을 손질하며 앞으로 동서와의 일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길길이 뛰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것도 예상한 일이었죠. 제가 자기도 모르게 건물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이 느껴진다며 소리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겉으론 화를 내면서도 속으론 은근히 좋아하고 있었다는 게 느껴져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거든요. 헌데 그로부터 며칠 뒤 이번엔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서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게 틀림없었죠.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신우이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다급했습니다. 언니,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둘째 오빠네 새 들어있는 건물이 언니 거라면서요. 그래서 말인데 언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애 이렇게 놔두면 학교에서도 잘리고 어쩌면 저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나 봐요. 그래서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데 보통 사람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유명 법률사무소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언니가 그 비용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저랑 1년 넘게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지내던 신우이가 갑자기 연락해 당당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런 태도가 어이없어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니 신우이가 조급함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애 문제 소문나면서 남편도 창피하다고 회사를 그만둬서 어디 따로 부탁할 곳도 없어요. 사실 추천서 잘 쓰려고 브로커한테 준 돈도 애 아빠 퇴직금 미리 정산받아 쓴 거고 그동안 유학자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사정이 좀 많이 급해요. 부탁할 데가 언니밖에 없네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신우이의 목소리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덤덤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인데요. 그러게 누가 애 교육에 그렇게 목숨을 걸라고 했어요? 형편이 허락하고 실력이 허락하는 만큼만 욕심냈어야죠. 이게 아가씨가 그렇게 강조하던 교육에 집중한 결과인 거예요? 언니, 그래도 한 가족인데 이런 때 서로 돕고 살아야죠. 혹시 그동안 제가 언니 학벌 때문에 한 말이 서운해서 이러는 거면 당장 사과할게요. 가족이니까 그냥 장난삼아 한 말인데. 전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장난이요? 누가 가족한테 그런 말로 장난을 쳐요? 그것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인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건 알죠? 미안하지만 오늘 얘긴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많이 배워 능력 있는 아가씨가 알아서 하세요. 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좀 서운하게 한 건 맞지만 그 세월에 고작 서운하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가씨가 더 잘 알 텐데요. 제가 이를 갈며 말하자 신우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며 한숨만 쉬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인가 더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아예 신우이의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남편이 원망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당신 내 동생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굴 수가 있어? 명색이 형제간인데 힘든 사람 좀 도와주면 안 돼? 애들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 전 그런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매몰차다니? 그동안 동서랑 아가씨가 나를 얼마나 함부로 돼 있는지 몰라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가방끈 짧다고 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자식 앞에서까지 면박 준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그건 그거고 아무리 섭섭한 일이 있어도 이건 아니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오죽하면 1년이나 무건수행하듯 사람들하고 말도 안 섞었겠어? 내가 그렇게 되기까지 속이 얼마나 새까맣게 탔는지 당신이 짐작이나 해? 그 말에 남편이 다시 말문이 막힌 듯 눈만 껌뻑이며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저는 이를 악물고 그런 남편을 향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데 난 동선에 월세 탕감해줄 생각도 아가씨네 땡전 한 푼 도와줄 생각도 없어.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거 몰라? 하지만 남편은 사태의 심각성을 아직 깨닫지 못했는지 이내 다시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냉정할 수가 있어?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랑 내가 가족이야? 난 원 없이 씹다가 뱉어놓은 껌 같은 존재 아니었어? 그리고 당신도 정신 좀 차려. 지금 당신이 허울 좋은 가족 챙길 때가 아니거든? 그러면서 서랍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남편 앞에 내려놨습니다. 남편은 의아한 얼굴로 봉투를 열어보더니 그대로 굳어버렸죠. 이게 뭐야? 보면 몰라? 이혼 서류잖아. 나도 20년 가까이 놀고 먹는 당신 뒤치다꺼리 하면서 사는 거 지쳐. 이제 그만 갈라서는 게 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게 갑자기 생각한 일인 것 같아? 그동안 내가 당신 식구들한테 아무리 놀림을 당해도 눈 감고 귀 막고 있더니 그 사람들 힘들 때는 잘도 편들고 나서네? 난 당신이 가족 일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나한테만 관심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관심 없는 내가 헤어져 준다잖아. 당장 여기 도장 찍어. 그런 제 말에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 도대체 왜 그래? 흥분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 이대로 이혼하면 당신도 나한테 재산분할 해줘야 하고. 놀고 있네. 재산분할은 개코나. 내가 아무것도 안 알아보고 이러는 줄 알아? 지난 20년간 당신이 한 일이라고는 나한테 붙어 살면서 속 뒤집어 놓는 것밖에 없어. 그런 사람한테 누가 재산분할을 해주라고 해? 너처럼 가장으로서 무능력하기만 했던 인간한테는 오히려 위자료를 받으라고 하던데? 뭐야? 여보, 잠깐 진정을 좀 하고. 그동안 참아온 제 서름과 분노가 폭발하자 그 기세에 눌린 남편은 버벅거리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 순식간에 눈을 굴리며 자신의 상황을 파악한 남편이 갑자기 무릎까지 꿇는 신용을 하며 싹싹 빌더군요. 아니 잠깐만, 내가 말을 잘못했어. 갑자기 이혼 얘기가 왜 나와? 난 그냥... 됐어. 더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서류에 도장이나 찍고 나가. 그날부터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어떻게든 이혼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신우이와 동선의 얘기도 꺼내지 않았죠. 자기 목숨도 파리 목숨인데 다른 사람 챙길 여력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게에 나와 팔을 걷어붙이고 일하며 틈만 나면 제 비위를 맞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지. 둘 다 그렇게 당신 무시하더니 다 자업자득이지 뭐. 잘 생각한 거야. 그런 인간들은 혼쭐이 나봐야 정신 차린다니까. 저는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꾼 남편이 우습기도 했지만 굳이 더 말을 얹지 않았어요. 다만 그 일을 계기로 남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켜보며 앞으로의 제 결정을 고민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남편은 그날 이후로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새벽마다 제가 시장에 나갈 때면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나섰고 집안일도 군말 없이 도맡아 했어요. 오늘도 데려다 줄게. 요즘 날씨도 추운데 걸어가면 고생이지. 혹시나 길에서 미끄러지면 큰일이잖아. 전 그런 남편을 보면서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남편은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제 눈치를 살폈고 시누이나 시동생 부부가 찾아와 억지를 쓰거나 도와달라고 빌 때마다 먼저 나서서 동생들을 나무랐어요. 그러게 평소에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아쉬운 소리 해봐야 소용없지. 그런 소리 하려거든 다신 찾아오지 마. 그로부터 얼마 뒤 집안을 청소하던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와 물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 이거 진짜 당신이 딴 거야? 아, 그거? 그래. 작년에 고졸 검정고시 합격했어. 뭐? 아니 그렇게 바쁜 와중에 언제 그걸 준비했어? 일하면서 틈틈이 책 보고 공부했지. 안 그래도 말하려고 했는데 나 이제 대학도 갈 거야. 방송통신대학교에 원서 넣었어. 정말? 대학을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가게는 이제 당신이 좀 맡아서 해. 그동안 편하게 놀고 먹었으니 그 정도는 해야 양심 있는 거야. 새벽마다 시장 나가는 것도 연탄불 앞에서 생선 굽는 것도 당신이 해봐. 난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볼 테니까. 그 말에 남편은 홀린 듯 멍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군요. 당신 원래 이렇게 멋있는 여자였나? 난 요즘 당신이 내가 알던 사람이 맞는 건가 믿기지 않을 때가 많아. 하지만 전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 남편은 정말로 새벽마다 저 대신 가게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뒤로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 책과 노트를 챙겨 집을 나섰죠. 방송통신대학교 첫 강의를 듣던 날 저는 낯설지만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중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오며 저는 늘 남들 눈치를 보고 말을 아껴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다부지고 굳은 결심으로 상가를 하나하나 늘려 건물주의 자리에까지 오른 만큼 늦은 배움도 하나하나 조금씩 채워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배운 것 없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 보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합니다. 이제부터 남은 인생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침없이 제 인생을 위한 길을 걸어가는 사이 동서는 결국 밀린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건물에서 나가게 됐고 보험회사에 취직해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누이는 자식을 위한다는 핑계로 불법적인 일을 서슴지 않은 벌을 톡톡히 받아 지금도 법적 분쟁을 거듭하며 가산을 탕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인생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에 매사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어요. 그럼 사연을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슴에도 오늘의 제 이야기가 많은 교훈을 남겼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